일본은 당장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에 저지른 죄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를 멈추려면 한국의 선처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기 일본에 거주 중인 한 젊은 여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젊은 여성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할머니를 달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엄마랑 같이 작은 료칸을 운영하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저희 료칸은 각 방마다 테마가 구성되어 있는 료칸입니다. 실내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대욕장 방이 있고 밖에서 주변 산들과 어우러진 자연의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대욕장 방이 대표적인 숙박업소예요. 그리고 일본식 다다미 방을 즐길 수 있는 방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료칸 2층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가끔 유럽 손님들도 오시곤 해요. 이 료칸은 오래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운영해 오셨고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은 저희 엄마랑 제가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가족에게 뜬금없는 한국에 대한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데 점점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고 계세요. 더 힘든 건 좋은 기억은 거의 잊어버리시고 안 좋은 기억들만 계속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11년에 일어난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때 할아버지가 실종되신 일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친구분들을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나가셨다가 그 뒤로 돌아오지 않으셨었거든요. 후쿠시마 오토자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지진으로 도시는 지진 때문에 아비규환이었죠. 저희 료칸의 지붕이 떨어지고 대욕장에 금이 가서 물이 흘러넘쳤죠. 아버지는 료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쓰셨고 엄마랑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료칸의 피해를 복구한 후 같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끝내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급히 경찰이 안내해준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싸늘한 주검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 할아버지가 끌고 가셨던 자전거를 끌고 돌아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해요. 망가진 자전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할머니는 정신을 잃으셨고 그 당시에 충격이 할머니 머릿속에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도호쿠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 뒤에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지진 때의 일입니다. 그 지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지진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나가셨어요. 대피소에 구호물자를 운반하시는 일을 하시며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셨죠. 그러던 중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지붕에 깔려 크게 다치셨어요. 그 소식을 접한 할머니와 엄마는 저를 데리고 당장 병원으로 향하였고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붕이 아버지의 등을 눌러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와 장기에 손상이 심각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꿋꿋이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 두 사건이 정말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들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두 명의 가족을 잃은 저희 가족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꿋꿋이 버티시며 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할머니는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운영하시던 료칸을 잠시 문 닫고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고 더 나아가 지진으로부터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결단의 조치였죠. 내진 보강 공사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우리 가족은 일터에 뛰어들어야 했죠. 할머니께서는 공사를 관할하시며 료칸을 지키셨고 저와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내진보강을 마친 저희 료칸이 재개장을 위해 재개장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많은 주민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왔고 저와 엄마는 분주히 재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는 저에게 할머니를 불러오라고 했고 저는 할머니를 부르러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올라갔죠. 할머니를 배웅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전거도 안 타고 어딜 가셨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다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아빠한테 료칸 대욕탕에 물 좀 정화하라고 해. 손님들이 이렇게 기다리시잖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할머니께 할아버지와 아빠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할머니께 자세하게 할아버지와 아빠가 돌아가신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하려던 찰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여보, 아들, 료칸이 물에 잠기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너무 당황해서 우선 할머니를 료칸 로비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할아버지와 아빠를 찾아오라고 소리쳤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밖으로 나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동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리둥절해했고 엄마는 급하게 할머니께 다가가 여러 질문을 하시면서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려 하셨어요. 저는 밖에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니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고 동네 주민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할머니를 안타까워하셨고 재개장식의 활기찬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어요. 엄마는 다시 나와 제게 할머니 곁에 있으라고 했고 저는 엄마의 말에 다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난리치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할머니에게 진정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다시 로비로 돌아와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가셨고 저는 엄마를 따라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조금 진정이 되셨고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는 동네 주민분들에게 얘기를 전하고 오겠다고 하시고 내려가셨고 저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굉음을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야, 싫어,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내뱉으시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달래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엄마도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쓰셨지만 할머니는 쉽게 진정되지 않으셨어요. 결국 엄마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정시킨 끝에 할머니는 지치셨는지 이내 잠에 드셨어요. 엄마는 저를 달래시면서 할머니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니 할머니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요. 그렇게 재개장식의 날은 지나가고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홀로 일하시는 엄마를 도와 료칸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 이후 한동안 여행객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번갈아 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엄마가 일터에 나가시고 저는 료칸을 청소하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손님 맞이 준비를 했어요. 늦은 밤 엄마가 퇴근하시면 저는 엄마와 교대에서 술집에서 서빙하며 돈을 벌었죠. 할머니를 돌볼 때는 참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어떤 날은 할머니가 모든 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셨다가도 어떤 날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식사 중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젓가락을 놓으시더니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국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할머니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곳에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 제 이름도 물어보고 여긴 어딘지도 물어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도
뭔지 물어보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다 던질 때쯤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나 밥 줘, 배고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반복되는 말이 끝났어요. 저는 할머니의 밥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일부러 더 담지 않고 가져온 그대로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이상한 사건은 끝이 났어요. 엄마가 퇴근하신 이후에 엄마에게도 물어봤지만 엄마도 이유를 알지 못하셨어요. 그 후로 저와 엄마는 할머니께서 정신이 또렷해 보이실 때마다 한국에게 왜 사과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하나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방문하셨을 때의 일인데요. 한국인 커플이 저희 료칸에서 숙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카운터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저는 한국이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한국 관광객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서 가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도 했었죠. 그때도 어설픈 한국어로 손님들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카운터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기 한국인 손님들이에요 라고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에게는 이분이 저희 할머니세요 라고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니 한국 손님들에게 납작 엎드리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한국 손님들 모두 당황했고 저는 얼른 할머니를 붙잡고 다시 방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한국 손님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할머니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한국 손님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받아주셨으니 이제 안심하라고 달래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잠해지셨고 저에게 내려가서 한국 손님들에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내려가서 한국 손님들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데 한국에게 죄송한 게 많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한국인 커플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힘들겠지만 가족이니까 잘 모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얼른 할머니께 가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한국 손님들에게 잘해주라고 당부하셨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고 한국 손님들은 고맙다고 말하며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기진맥진한 저는 카운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할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큰일이 터졌어요. 바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경보가 울리고 저는 황급히 안전모를 찾아 착용한 후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투숙객들에게 지진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으로 올라가 할머니께 안전모를 씌워드리고 탁자를 끌어와서 할머니 머리 위로 위치시키고 지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강진이 우리를 엄습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땅에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질 듯이 요동치면서 우리를 무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악몽 같던 지진이 끝났고 저는 제일 먼저 할머니를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여보 돌아와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꼭 안아드리면서 이제 지진이 물러갔으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지진을 그치게 했어요. 라고 말하며 달래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밀치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한국한테 사과해야 해. 이 재앙은 한국에서 온 거야. 얼른 내려가서 한국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해. 저는 할머니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할머니 눈에는 살기가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엄청 격앙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다가갔지만 할머니는 다시금 소리치시면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얼른 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께 알겠다고 하고 황급히 투숙객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내진 보강을 한 덕분인지 건물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저희 료칸에 계셨던 손님들도 모두 로비에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진의 여파를 공유하고 계셨어요. 저는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고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가급적 방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사케를 서비스로 넣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으셨고 이렇게 강한 지진에도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걱정을 해주시는 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선 방으로 들어가셔서 대기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투숙객들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도 무사한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엄마는 대피 요령에 맞게 잘 대피하셔서 무사하셨고 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투숙객들을 위해 가벼운 음식과 사케를 준비해 드리려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방마다 음식과 사케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 방에 갔을 때는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맛있게 드시라고 음식과 사케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한국 손님 중 여성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여기서 좋은 추억을 쌓고 있어요. 건물도 무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주시니까 모든 게 완벽해요. 그리고 강한 지진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강한 지진에도 무사할 수 있게 해준 이 숙소에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진 보강을 하자고 하셨던 할머니의 선택에 정말 감사했고 한국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카운터로 내려왔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도착하셔서 두꺼운 옷을 벗고 계셨고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엄마도 제 말을 들으시고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라고 하시며 이제 엄마가 가게를 볼 테니 위로 올라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할머니 방으로 올라가서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이불에 누워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방을 살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명 지진 때 땅에 떨어졌던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돌아가 있었거든요. 땅에 떨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이 방 안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순간 불현듯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치우셨나?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 할머니, 자요? 라고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들 할머니가 정리하셨냐고 가까이 가서 여쭈어 봤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게 한국인들 잘 챙겨줬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네, 사케랑 가벼운 음식을 전해드렸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시면서 우리 일본이 이렇게 지진과 태풍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행한 만행들에 대한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시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버지가 관동대 지진 때 관동대 학살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관동대 학살이 뭔지 잘 몰라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관동대 지진 때 지진이 무서워서 한국인들이 거리로 모여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을 잡아 죽였다고 하셨어요. 지진은 자연재해인데 한국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관동대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영웅 취급하면서 칭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는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셨지만 나중에 할머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한국인들을 몰살시켰다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떠벌렸던 걸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한국인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당시
한국에 주둔했던 일본군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죽음도 어쩌면 하늘이 내린 천벌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죠? 라고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일본인들이 용서를 받아야 해. 그때까지는 재앙이 계속될 거야. 한국인들에게 사과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여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울음을 그치시더니 저를 떼어내시면서 그런데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할머니, 저 할머니 손녀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고 나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이내 조금 진정이 되셨고 졸리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할머니를 토닥토닥 해드리며 재워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충격을 엄마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는 카운터를 쾅 하고 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제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던 중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지진이나 재난, 도시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할머니가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4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할머니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사실도 엄마에게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랑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로 할머니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후로 크고 작은 지진이나 태풍, 쓰나미, 화재, 폭우, 폭설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할머니가 한국에 사과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제가 파악한 분석 안에서 할머니의 예언적 중률은 80% 정도 되었고 주로 지진과 폭우에 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할머니는 100% 한국을 향해 사과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할머니가 한국에 대해 언급하시기만 하면 저희 료칸에서는 재난에 대비해 안전물품을 준비하곤 했어요.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썼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올해 초 할머니께서 한국에게 사과하라고 큰 소리를 한번 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초 할머니의 말씀대로 일본의 재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료칸을 찾아주시는 한국인 투숙객들에게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할머니가 내신 큰 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한국인 투숙객들이 오면 죄송할 짓을 하지 않아도 죄송하다고 말하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남부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다행인지 아님 한국에 대한 사과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할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조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한국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 손님과 소통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들은 나쁜 행동이며 반드시 일본 정부에서도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후쿠시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투숙객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일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후쿠시마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근 연속적인 일본 열도의 타격에 일본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한국에 아픔을 준 일본인들이 천벌을 받는 건 좋으나 한국을 진정으로 위할 줄 아는 일본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진보강이 된 숙소에서의 온천욕, 말로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내준 주인공의 료칸을 한번 들려보고 싶어서 주소를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질 때쯤 직접 찾아다녀 봐야겠습니다. 나오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유럽의 공항들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온 한 관광객 무리들의 변칙적인 움직임과 특이한 행동 패턴으로 인해 다른 여행객들도 이들을 참고하여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움직임이 유럽 관광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파리 지국에서 근무하는 탐사보도 기자 소피 윈저입니다. BBC에 몸담은 지는 어느덧 12년, 그중 3년을 파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유럽의 문화와 관광 산업, 특히 파리와 유럽 각국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파리에서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이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관광업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유럽의 관광 산업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런던 본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말의 지구의 작은 카페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루브르 박물관 인근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런던 본사 편집장인 마이클 브래드쇼였습니다. 마이클은 BBC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상사이자 기자로서의 길을 알려준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피, 지금 통화 가능해? 편집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보통 기사 피드백이나 간단한 업무 연락은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라면 단순한 건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편집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관광업계에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특히 유럽 전역에서. 관광업계에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유럽의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공항 시스템,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 관광객들이 유럽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솔직히 이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 산업은 기본적으로 현지 시스템에 맞춰 여행객들이 적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히려 유럽의 관광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특정 국가가 한국이야. 한국이요? 의외의 나라였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같은 대규모 관광객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한국이요? 맞아, 한국인 관광객들은 원래 꼼꼼한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들의 여행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다고 해. 유럽 공항 관계자들도, 호텔 업계도, 명품 브랜드 매장들도 모두 한국인들의 패턴에 맞춰 움직이고 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직접 조사해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가요? 가장 먼저 파리 샤를 드골 공항부터 살펴봐야 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더군. 샤를 드골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입니다. 연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공항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요? 그래, 공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운영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 보안 검색대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탑승 게이트 배치도 일부 조정되었다고 하더군. 심지어 한국인을 위한 안내판이 추가 배치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관광객들이 공항 시스템까지 바꿀 정도라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지. 편집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광객들의 행동만으로 공항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편집장님이 직접 취재를 지시할 정도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바로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취재를 마친 후 바로 본사로 보고해줘.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조사해 봐야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과는 다르게 파리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을 바꾸고 레스토랑 메뉴를 변화시키고 명품 매장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취재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BBC 기자로서 여러 나라의 공항을 취재해봤지만 이번처럼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공항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었을까요? 공항 도착 직후 저는 공항 내부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장 피에르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관리자였습니다. 소피 기자님 맞으시죠? 런던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오셨군요. 네.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장피에르 씨는 저를 데리고 공항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항 내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그가 손짓한 모니터에서는 터미널 내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시선이 한 그룹에 머물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관광객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검은 롱패딩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줄을 맞춰 이동하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혼잡한 공항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에요. 보세요. 줄 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줄을 서며 우왕좌왕하지만 저들은 미리 검색대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요. 동선이 거의 완벽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자신의 동선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동선이 짜여 있고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다 같은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분들은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을 활용해서 움직입니다. 관제실의 CCTV 화면을 확대해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마다 대기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이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앱을 통해 대기 시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선택하죠. 정말로 그런가요? 단순히 우연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꿀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공항도 동선을 최적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한국어 안내판을 추가 배치하고 탑승 게이트 위치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장 피에르 씨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절대 헤매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도 빨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액체류 반입 기준과 보안 검색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투명 지퍼백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마치 모든 과정을 예습하고 온 사람들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덕분에 공항 보안 검색대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여행객들이 검색대 앞에서 지갑이나 전자기기를 꺼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다 준비된 상태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이분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장피에르 씨는 저를 면세점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친 한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필요한 제품이 있는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민 없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보통 면세점에서는 손님들이 진열대를 돌며 구경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이미 무엇을 살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산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던데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짜놓은 상태에서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각국 면세점의 제품 가격을 비교하는 데이터까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파리, 런던, 밀라노 면세점의 가격 비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가격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계획적으로 쇼핑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의 동선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주로 진열대를 돌며 쇼핑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입구 가까이에 배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여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쇼핑 방식까지 바꾼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공항뿐만 아니라 명품 매장과 레스토랑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공항에서 본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여행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방식이 결국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공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피에르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피 기자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들의 방식이 바뀌면 유럽 관광 산업도 바뀔 겁니다. 다음 취재지는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곧바로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까지 변화시켰다면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최근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방식이 기존 유럽인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은 기존의 여행 문화를 바꿔놓았을까요? 오후 1시 저는 파리 생토노레 거리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블랑슈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운영된 전통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럽 최고의 셰프들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합니다.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앙드레 로랑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연구해온 베테랑 요리사였습니다. BBC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목적이 한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취재라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앙드레 셰프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주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공 포장된 붉은색 소스 한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것이 고추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에서 사용되는 고추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자신의 요리에 이걸 넣어 먹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셰프의 요리는 완벽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소스를 추가하는 건 프랑스 레스토랑 문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은 셰프가 제공하는 음식 그대로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소스를 레스토랑에 가져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손님들에게 주방의 원래 맛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갈수록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도 이 소스를 연구하게 됐어요. 앙드레 셰프는 주방 한쪽에 마련된 한식 재료 연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추장뿐만 아니라 간장, 참기름, 쌀식초, 심지어 김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식 소스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프랑스 손님들도 이 소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말인가요? 한국식 소스를 찾는 프랑스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네, 처음엔 한국인들만 고추장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유럽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고추장을 활용한 해산물 요리는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가 됐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의 취향이 유럽 현지 음식 문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유럽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요즘은 한국 소스를 연구하는 프랑스 셰프들이 많아졌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이제 한국인 관광객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앙드레 셰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미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유명 명품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에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장 매니저인 마르코 페레즈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BC에서 오셨다고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명품 매장에서도 한국인 고객들의 소비 방식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마르코 씨는 저를 매장 안으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통의 관광객들은 매장에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구매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고객들은 다릅니다. 이미 구매할 제품과 가격 정보를 모두 조사한 후 매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구매하나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사전에 가격 비교를 끝내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명품 가격 비교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한 고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파리, 런던, 밀라노 명품 매장의 가격이 유로 파운드 원화로 계산되어 있었고 각국의 세금 환급률까지 정리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매장에 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관광객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들도 이 방식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유럽의 명품 소비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공항,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효율적인 여행 방식과 문화를 통해 유럽 관광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미슐랭 레스토랑,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소비 패턴으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여행을 계획하는 걸까? 공항에서는 실시간 위치 공유와 최적의 보안 검색대 선택, 레스토랑에서는 고추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식 트렌드, 명품 매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전략적 쇼핑.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에펠탑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30대 직장인 부부, 40대 사업가, 20대 대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유럽 관광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30대 직장인 부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인데요. 보통 관광객들은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15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분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40대 사업가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가가 길지 않아요. 대개 1, 2주 정도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20대 대학생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여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아요. 트래블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행 고수들이 공유한 최적의 루트를 참고해서 일정을 짜죠. 트래블 바이블이요? 네. 한국인들은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남긴 최고의 루트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일정을 만듭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디를 가야 줄을 덜 서고 어느 매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지 이미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즉흥적인 여행은 잘하지 않나요? 즉흥 여행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일정은 미리 완벽하게 짜놓고 그 안에서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빡빡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여행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런던 본사의 취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을 기록한 것이야.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여행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죠. 이미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분석해 안내판을 새로 배치하고 명품 매장에서는 한국인 맞춤형 쇼핑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한국인들의 입맛을 반영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편집장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관광 산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군. 맞아요. 공항, 레스토랑, 쇼핑까지. 그들의 여행 방식이 이제는 유럽 관광 업계의 운영 방식을 바꿀 정도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뭐지? 한국으로 가서 그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취재해야겠죠. 이 여행 방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것인지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소피 한국으로 가봐. 그렇게 해서 제 다음 취재지는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전 세계 관광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 관광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여행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또 어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취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여행 스타일이 전 세계 트렌드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나요? 여러분만의 여행 꿀팁이나 여행 스타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